네, 안녕하세요. 오늘 7강 중도중복장의 이제 의사소통 전략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목을 좀 바꿨어요. 원래는 그런 촉각 관련된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중도중복장애 관련된 의사소통의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김에 이제 곁다리로 몇 개를 더 살펴보자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바꿨고요. 우선 2015년도 이제 중등 이제 기입형 문제에서 이제 손가락 점자하고 이제 촉수와에 관련된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나왔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보려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이제 올해 출판된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우선 이제 대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내용도 조금 있어요. 요 책에 있는 내용도 조금 있고 또 예전에 나왔던 거 여기서 이제 기출이 많이 됐지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비상징적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여러 명 저자들이 있는데 한 분은 다 이 세 가지 책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그 중등 관련해가지고 이제 출제에 들어가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매년 출제하러 들어가거나 또는 뭐 검수하러 들어가거나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제 중도 중복과 관련해가지고 기출이 되면 조금 이제 어렵게 기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뭔가 이제 복잡한 개념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아보는 것보다는 어떤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처음 나올 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았는데 조금 내용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개념들이 나열적으로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것들 간략하게 한번 써보면요. 첫 번째가 촉진적 의사소통이라는 거고요. 촉진적 의사소통 들어봤나요? 이제 FC라고도 하는데 이제 자폐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끔 언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배울 것이 이제 기초적 이제 의사소통.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초적 의사소통. 이거 별건 아닙니다. 세 번째가 비상징적 이제 의사소통. 우선 이제 비상징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는 우선 기출이 한 번이 됐지요. 우선 기출이 한 번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촉각 전략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촉각 이제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세 개는 되게 간단한 거고 네 번째 거랑 다섯 번째는 이제 한 통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촉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이제 촉각 전략을 배우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촉각을 활용한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것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촉각 전략에는 쭉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공동 촉각 주의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촉각 이제 모델링, 세 번째는 이제 손 위손 안내, 네 번째는 손 이제 아래손 이제 안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네, 살펴볼 거고 이제 촉각 의사소통에서는 접촉 단서하고 그다음 이제 사물 단서, 그다음 질감 상징,
마지막으로 이제 수화를 이제 응용한 것. 여기에는 뭐 신체 수화라든가 공동수화라든가 뭐 촉각수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우선은 이 구조를 조금 외우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알려면 구조를 외워야 될 거고, 이 중에서 그나마 이제 중요한 거를 따지자면은 이제 비상징적 의사소통이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촉각 전략하고 촉각 의사소통 관련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촉진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 촉진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뇌성마비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언어장애 학생 또 아니면 자폐성 장애 학생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의사소통을 잘해볼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나왔던 전략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듯이 촉진자라는 것을 중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자와 화자 사이에 촉진자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 이제 부모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촉진자가 되겠죠. 그래서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 이 촉진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촉진자가 장애 학생의 의사를 캐치해가지고 대신해가지고 그걸 뭐 AAC의 상징이나 그림을 대신 눌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타자를 쳐가지고 이야기해준다던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이 전략을 사용하면 굉장히 유창하고 정교하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대신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하게 출발을 했지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과연 이것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촉진자라는 사람이 좀 더 유창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해봤더니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촉진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 같은 경우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될 때가 있으니까 이름 정도 중간에 촉진자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매개를 해주는 것이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제 기초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그 캐치한 것을 가지고 의사소통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숨소리라든가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라든가 어떤 짧은 소리라든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의사소통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이것을 캐치해서 해석해내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중복장애 학생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이제 캐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 모험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특정 형태들을 캐치해내는 이제 개인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프린트에 보면 이제 기초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호흡 리듬, 두 번째가 이제 소리 내기, 세 번째가 이제 촉각적 접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호흡 리듬 같은 경우에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에게 다가가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보는 거죠. 호흡 맞춰보면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소리 내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이 내는 그런 미세한 소리라든가 그런 의미들을 파악해보고 또 이 교사도 같이 그런 그 초기 의사소통의 그런 약간 그런 뭐라 그러죠? 미세한 음들 있잖아요. 아기가 처음 소리를 낼 때 이런 음들 같이 내면서 의사소통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촉각적 접촉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한 선생님이 이게 너무 좀 변태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촉각적 접촉에 보면은 이제 신체를 이제 쓰다듬으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기초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던 건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구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인본주의적이고 뭔가 관계를 맺고 약간 이런 데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초적 의사소통이라는 게 어떤 미세한 어떤 거든 간에 그것을 캐치해서 의사소통의 의도로 해석해내는 방법이다라고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비상징적 의사소통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도 중복 장애 학생 중에
상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학생이 있고 비상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이제 학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구어라든가 뭐 수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AAC의 그런 상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을 통한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비상징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논리적인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감정이라든가 뭐 괴성이라든가 뭐 몸을 흔든다든가 뭐 몸을 뻗친다든가 약간 이런 원초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의사소통의 의도를 캐치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상징적 기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상징적 의사소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학생이 사용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상징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앞에서 먹고 싶은 것을 누가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소리를 낸다든가 뭐 어떤 그 액션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액션들을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에 보면 뭐 발성, 감정, 촉각적 그런 접촉 같은 거, 또 몸의 움직임.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라고 하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제스처라든가 누가 봐도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이게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게 아닌 거죠. 다른 몸의 움직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몸짓, 뭐 생리적 현상들, 뭐 시각적인 거, 응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이제 비상징적 의사소통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떤 특정 강론서에서는 전 언어적이다 또는 비구어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를 첫 번째 잡으면 뭐냐면 비상징적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사소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상징적 의사소통을 조금 줄이고 상징적 의사소통 기술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비상징적 의사소통의 기술들을 보다 적절한 단계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뒤에 가면 이제 중재의 삼각틀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의사소통 중재를 하려면 처음에 이제 화자가 있을 거고요. 그것을 들어주는 이제 청자가 있을 거고요. 또 의사소통을 하는 환경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비상징적 의사소통에서는 화자라는 표현보다 비상징적인 의사소통자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겠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자라는 건 이제 비상징적 의사소통자라고 볼 수가 있고, 청자는 이제 교사라든가 이제 부모라든가 이것이 이제 청재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제 환경에서는 이제 물리적 환경 또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 비상징적 의사소통 기술을 우선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려면. 그럼 우선 진단하려면 어떤 것을 진단하느냐? 그럼 우선은 화자를 진단해야겠죠. 그래서 학생이 얼마나 어떤 비상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갖고 있는지 우선 조사해야 될 거고, 또 어떤 형태로 그런 것들이 발현되고 기능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비상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청자가 파악하려면 일반적인 청자로는 안 되잖아요. 보다 반응적으로 그 의사소통 기술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청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자가 얼마나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환경도 마찬가지죠. 또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들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가를 우선은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단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재를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화자의 측면에서는 이 화자가 갖고 있는 비상징적 의사소통 기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비상징적인 행동 목록을 갖다가 파악해야겠지요. 행동 목록을 파악하고 이것을 갖다가
확장시켜 줘야 된다. 여기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이제 청자의 입장에서는 이 청자가 얼마나 반응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파악한 다음에 이런 갖고 있는 의사소통 기술들을 증진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는 이런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이런 환경 또는 맥락을 조성해 줘야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로 이해를 하시면 총체적인 이해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보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비상징적 의사소통자에 대한 우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몇 가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진단하는 것은 이제 의사소통의 형태라는 것을 이제 진단하게 되죠. 과연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의사소통 행동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발성이라든가 몸짓은 어떤 형태이며 또 이러한 행동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느냐, 약간 문제행동적인 상태를 갖고 있느냐, 상동행동적인 상태를 갖고 있느냐, 각성 수준이 높냐, 낮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높은 각성 수준과 문제행동, 이런 행동들의 형식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파악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발성과 몸짓에서 몸짓 사전하고 이제 의사소통 사전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출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 워딩이 기출이 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의사소통 사전이라는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사전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것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주고,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렇게 표로 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괴성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몸을 갑자기 뻗친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뭐 튼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여기다 쭉 상황이랑 같이 주는 겁니다. 주고선 이제 결과도 줍니다. 이게 어떤 결과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기능을 써라 라고 이제 문제를 내줬죠. 기능을 써라 라고 문제를 내줬는데요. 예로 준 거는 이게 이제 의사소통 사전에 예를 줬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려면 의사소통 사전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그 프린트에 보면, 프린트 3페이지에 이제 3번 보면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의사소통 상징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 학생이 보이는 기술하고 기능을 실제로 체크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술을 이제 기능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행동 조절, 그리고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 관심, 이제 기타 기능으로 이제 나누고 있어요. 이게 행동 조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지요. 여기 보면 뭐 활동을 요구한다든가, 뭐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제 말 그대로 사회적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능들, 공동관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네 가지의 감각까지 해서 이제 기타 기능에서 네 가지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나눴고,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제목 말고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 소제목에 해당되는 기능을 써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때려 맞출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어느 정도 정확한 워딩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소제목이라는 것도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또 이렇게 아까 이제 했듯이 학생의 비상징적 의사소통 기술들을 관찰해가지고 행동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의사소통 사전이라고 한다. 의사소통 사전이라는 워딩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럼 이런 의사소통 사전을 만들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행동하는지, 이 행동이 어떤 의도 갖고 있는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기능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제목은 이제 네 번째로 달려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의도성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비상징적 의사소통 기술에 과연 의도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뭐 이제 목표와 듣는 사람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바라본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신호의 가독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명료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한다. 다섯 번째는 이제 고치기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학생이 이제 비상징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했어요. 시도했는데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반응을 안 하거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모르면 과연 학생이 거기서 그만두느냐 아니면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다시 시도하고 바꾸고 수정하느냐 이것을 이제 테스트해 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상징적 사용을 위한 전략. 이 학생이 비상징적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지만 상징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소통 사전 하고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죠. 이 사회적 환경에는 의사소통 상대자에 대한 것들 들어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적 환경, 뭐 사회적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회에서는 이런 의사소통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두 번째에서는 그런 과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적인 환경들이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보고, 또 물리적 환경들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진단해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재 방법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의 그런 비상징적 의사소통 기술들의 목록들을 확장시켜야 된다. 이것을 감소시키고 상징적 의사소통으로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의 목록들을 확장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상대자의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증진시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맥락들, 또 사회적인 맥락들, 물리적 그런 맥락들을 갖다가 조성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5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이제 중재 지침과 이제 세부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거 이제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큰 틀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세 가지를 다 한번 살펴봤고요. 우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촉각 전략하고 촉각 이제 의사소통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 공동 촉각주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각 개념들을 오늘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공동 촉각 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자폐와 관련된 것을 배웠을 때 조인트 어텐션에 대한 것을 이제 배웠죠. 공동 주의 집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께 주목하기라는 것을 배웠죠. 다른 사람하고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같은 것을 봐야겠죠. 우선 같은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것을 보지 않는다면은 보라고 손가락으로 지적한다든가 그 사람의 주의를 이제 환기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촉각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학생은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겠죠. 중도 중복 장애 학생. 그 중에서도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시각 청각 중복장애 학생이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촉각을 써야 되잖아요. 촉각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시각, 청각, 중복장애,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의 집중 또는 함께 주목하기라는 것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느냐, 촉각을 통해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림을 보면 학생이 뭐 차를
이제 막 이렇게 굴리고 있으면 옆에 이제 교사라든가 부모가 옆에 조심스럽게 가서 이제 손을 옆에 이제 두겠죠. 두고 뭔가 이제 촉각적으로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가볍게 만진다든가 아니면은 같이 만들고 있는 찰흙을 같이 만지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동 촉각 주의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데 이 학생은 같은 시각 청각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앞도 보이지가 않고 이제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손을 막 덥석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이 굉장히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같이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게 된다. 이것이 의사소통의 첫 걸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촉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촉각에 대해서 우선 이제 살펴보면 촉각이라는 것이 이제 근위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이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시각이라는 것은 먼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촉각이라는 것은 먼 곳에서 캐치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접촉이 일어나야지 그 느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촉각이라는 건 제한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거 불가능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나에게 어떤 감각이 들어왔을 때 시각이라면 이걸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되고 청각이라면 귀를 막으면 되는데 접촉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제거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세 번째 거는 한 가지의 측면만 보여준다. 한 가지 측면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촉각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단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제한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공동 촉각주의를 할 때도 이런 촉각의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되고 또 다가설 때도 갑자기 다가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촉각 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링하고 같습니다. 모델링이 촉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아는 모델링은 주로 이제 언어로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행동을 이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촉각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시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병뚜껑 열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땅콩버터 바르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학생의 손을 잡고 각 그런 그 단계마다 이것을 같이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학생이 이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학생이 이런 시각의 제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촉각적 모델링을 했을 때는 천천히 여러 번 해줘야 되고 학생이 이것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망하고 종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번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제 충분히 뭐 해줘야 된다, 반복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 이건 굳이 어떤 딱 전략을 외우지 않더라도 촉각이 가진 특성 자체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손 아래 손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이제 손 위에 손, 손 아래 손 제가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손 위에 손부터 알아보면 여기 있는 손이 아동의 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이 이제 교사의 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동의 손 위에
교사의 손을 얻는 거죠. 그것이 이제 프린트 8페이지에 있어요. 이제 프린트 8페이지 보면 손 위에 손 안내라고 해가지고 우선 이제 학생의 손 위에 교사의 손을 얹어서 어떤 그런 그 액션을 취해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손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결정권이 없어요. 계속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 밑에 있는 것보다는 간섭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간섭적인 전략을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이 충분히 반응을 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제 손 위에 손 전략을 쓰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이게 간섭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온화하게 학생에게 다가가야 된다. 신뢰관계를 이제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전략을 이제 쓰다 보면 또 예외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거부감을 보일 수가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여줬으면 빨리 이것을 이제 소거해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신체적인 지원을 점차 줄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아동 손 위에 이제 교사 손이 있고요. 이 점자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교사의 손이 학생의 손을 갖고 따라 읽히게 하다가 차츰 손을 빼는 거죠. 아동이 혼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체적 지원을 이제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 덜 간섭적인 전략이 이제 손 아래 손 전략이다. 이 그림을 보면 아동의 손이 교사 위에 있는 거죠. 아동의 손이 이제 교사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우선 이제 사물 탐색하는 거 그림 보면 첫 번째 이제 안내하기, 그래서 이제 머리빗 소개하기라고 되어 있어서 교사가 머리빗을 잡고 그 위에 아동의 손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아동의 손에 이 물체를 인계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 혼자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간단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복잡한 행동을 할 때 만약에 손 위에다 손을 얹었을 때 학생이 그것을 이제 가만히 있다던가 교사의 움직임을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던가 이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면은 이제 손 아래 손 전략이 아니고 손 위에 손 전략을 써야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안내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촉각적 모델링을 실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 암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각 전략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게 뭐다, 저게 뭐다, 이 개념은 뭐다 정도를 우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앞에서 배운 촉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전략이에요. 의사소통을 한 거는 아니에요. 약간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과연 촉각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선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접촉 단서죠.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학생에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손을 올린다든가, 뭐 등을 쓰다듬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두 번 톡톡 친다든가, 약간 이런 전략들을 사용한다. 근데 이 접촉의 의미라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 접촉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학생이하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결합을 시켜야겠지요. 그래서 뭐 두 번 쳤을 때는 뭐 하러 가자라는 의미라는 걸 학생이 캐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라는 것은 교사보다는 어느 학생의 편에서 이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또 개별화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마다 접촉의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하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접촉 단서의 예를 이 프린트에 있는 거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거 보면 아동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서 여기서 안자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접촉 단서마다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매칭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접촉 단서는 분명하고 뚜렷하고 부드러운 신호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물 단서라는 건데요. 사물 단서는 말 그대로 어떤 사물을 주는 겁니다. 또는 사물의 일부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간식 먹자라고 한다면 손에다 포크를 쥐어준다든가 또는 뭐 그런 어떤 그 사물의 일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빨대다 그러면은 빨대 약간 잘라가지고 빨대 일부를 쥐어주면 이것이 음료수 먹자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매칭해야겠죠. 이것을 이제 사물 단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세 번째, 이제 질감 상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질감을 학생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감을 제공하려면 만졌을 때 그 질감의 차이성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점자라든가 뭐 유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질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감들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하나 얘기하면 이제 수영 모자에 약간 이제 고무 같은 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갖다가 약간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만질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수영하러 가자는 뜻이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조각을 이제 줘야 되는데 조각 안에 있는 어떤 질감의 패턴이 있겠죠. 그 패턴이 일정해야 되겠죠. 이것을 캐치하려면 일정해야 되고, 또 이런 질감의 패턴이 일정하다면 학생이 이것을 만졌을 때 왼쪽에서 만지나 오른쪽부터 만지나 위에서부터 만지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질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참조점이라든가 기술이 필요 없다. 그냥 만지면 어느 방향에서 만지든 똑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질감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화의 응용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수화의 응용을 볼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화의 응용.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신체 위 수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공동 수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촉독 수화라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촉독 수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독 수화도 마찬가지고, 뭐 공동 수화도 마찬가지고, 이 수화를 할 때는 이제 아동의 손이 교사의 손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선은 그림을 보면 우선은 아동의 손이 교사의 손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촉독 수화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표준 수화 를 가지고 이것을 촉각적으로 이제 변경해서 수화를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사가 아동의 손을 잡고 이제 수화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학생이 예전에 수화를 알았던 학생이라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캐치를 할 거고요. 이제 몰랐던 학생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다 이제 배워야겠지요. 그런데 이 촉독 수화라는 것은 수용,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런 수화를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고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촉독 수화를 하다가 이것을 반대로 하면 이제 표현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수용하고 다시 차례를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수용도 되고 표현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상호수화라고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촉독수화. 촉독수화라는 것은 수용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촉독수화를 하다가
수용만 하다가 이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표현까지 한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죄송합니다. 상호수화라고 한다. 이것은 수용 플러스 이제 표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좀 이제 진도를 프린트 있는 것보다 이제 거꾸로 나가고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공동수화라는 것이 있네요. 공동수화 같은 것은 뭐냐면 학생의 표현, 의사소통을 하는 수화를 학생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할 때, 교사가 아동이랑 수화를 할 때 같이 손으로 하면 맞잡고 이제 수화를 하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수화를 해야 될까요? 아동의 입장에서 수화를 해야죠. 내가 표현하는 수화를 아동이 표현할 수 있도록 반대로 손동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상호수화를 이제 하게 되면 좋겠죠. 이제 공동수화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수화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촉독수화를 통해서 수용하는 것도 배우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수화로 가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힘든 경우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신체위 수화라는 것을 한다. 신체위 수화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위 수화 같은 경우에는 두 손을 잡고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의 신체에서 이제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학생의 볼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프린트에 가면 이제 신체의 수화부터 우선 보면요. 이제 그림에 보면 이제 사탕을 표현할 때 검지를 뺨 위에 대고 이제 손을 돌린다.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 V자 모양을 검지 손끝 뺨에 대고 돌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용입니까? 표현입니까? 학생 입장에서 표현이에요. 본인이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학생의 몸에서 수화를 하는 거니까 수용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거죠. 표현보다는 수용 의사소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 위 수화라는 것은 제한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신체 위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수화라든가 또는 어떤 수형이라든가 수향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못 보니까, 우선은. 못 보니까. 또, 촉각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단편적인 면만 보여준다는 그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 위수화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이 이런 그 교사의 손 모양이라든가 수형이라든가 수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화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또 신체위 수화를 하다가 이제 조금 기술이 발전하면 신체위 수화에서 이제 촉독 수화 또는 이제 상호 수화, 뭐 공동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표준 수화를 배울 수 있도록 단계를 넘어가야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촉각 의사소통 전략까지 우선은 지금 다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촉각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했지요. 이거 한번 자 표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더 한번 해보면요. 이제 표현. 이것도 약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용이라고 보고,
이제 신체의 수화부터 보면 신체의 이제 수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수화가 있고 그 다음에 촉독수화가 있고 마지막에 상호수화가 있겠죠. 그러면 신체의 수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수용 의사소통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공동수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표현 의사소통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 촉독수화는 수용 의사소통 증진, 그리고 마지막 상호수화는 수용, 표현 모두 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우선 이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하고, 뭐, 손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그림 보시면서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20분 정도 암기를 하시고요. 제가 그 밑에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에 연수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다 통틀어가지고 제가, 이거다, 사물단서다. 그럼 사물단서에 대한 그런 설명을 다 일일이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 옆에다가 이것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개념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간단한 개념들만 확인하는 거니까 한 20분 외우시고 요거 한번 쓰고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이제 살펴보면 빠르게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배웠던 이제 촉진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 학생하고 이제 의사소통 하는 사람하고 중간에 이제 촉진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변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기초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미세한 신호라든가 뭐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을 의사소통의 의도로 생각하고 포착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비상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학생이 의사소통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 줄까 하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 이제 촉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특별한 의사소통 방법은 아니고 어떤 이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뭐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촉각주의라는 것은 공동주의 집중, 함께 주목하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촉각 모델링은 말 그대로 어떤 모델링을 제공하는 것, 모델을 제공하는 것, 어떤 시연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손 위에 손 안내, 그리고 이제 손 아래 손 안내, 손 위에 손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의 손 위에 이제 교사의 손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간섭적이고 보다 약간 강압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손 아래 손 안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손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촉각적인 의사소통 전략에는 첫 번째 이제 접속 단서라고 그래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어떤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것. 두 번째 이제 사물 단서는 어떤 특정 사물이라든가 사물의 일부분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이제 질감 단서는 어떤 독특한 질감을 가진 것의 어떤 일부분을 학생에게 제공해서 그걸 의사소통 단서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수화의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체 위 수화는 말 그대로 학생의 신체, 몸 위에서 수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향이라든가 수형이라든가 어떤 공간적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잘 캐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만져본다던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2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촉독수화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공동수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수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이런 촉독수화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가 두 손을 잡고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보고, 촉독수화는 말 그대로 이제 표준수화를 교사와 학생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촉독수화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이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수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촉독수화를 하다가 서로 차례를 바꿔가면서 수화를 상호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수용도 하고 표현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상호수화라는 개념으로 전환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1번 표현 의사소통을 위해 아동의 한 손 또는 두 손을 신체적으로 안내하며 표준적인 수화 표현을 촉진하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수화 표현을 촉진한다. 표현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공동수화가 정답이 되겠죠. 교사의 입장에서 수화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입장에서 수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요. 2번 사람, 사물, 활동과 연합하여 촉각적으로 현저한 3차원의 인위적 표상물로서 수용 및 표현 의사소통의 모두를 위해 쓰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감 상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물 상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 말이 있는데 이제 너무 길어서 그거는 이제 우선은 뺐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3번 비통제적 공동 접촉을 통해 활동이나 사물에 함께 주의 집중하고 나누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비통제적 공동 접촉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통제성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온화하고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학생이 하고 있는 활동에 이제 손 옆에 교사의 손을 나란히 놓는다든가 아직 같이 그 사물을 만짐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한 사물이나 한 활동에 집중하는 거죠. 이제 공동 촉각 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안내자의 한 손 또는 두 손을 아동의 한 손 또는 두 손 아래에 두고 아동이 안내자의 손과 안내자가 하는 것을 또는 만지는 것을 보도록 하여 환경에 접근하게 하는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이 계속 나오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네요. 아동의 손을 아래에 둔다. 교사 손 아래에 둔다. 손 아래 손 전략이다. 5번 사람, 장소, 사물 또는 활동을 나타나기 위한 사물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이 사물은 실제 상황에 쓰일 수 있음. 이것은 이제 사물 단서라고 하죠. 6번 아동의 손 위에 안내자의 손을 얹어 행동 또는 활동을 안내하는 기법. 안내자의 손이 위에 올라가는 약간 간섭적인 방법, 손 위에 손 안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7번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나는 모든 단서를 의사소통 의도로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모든 단서를 캐치해낸다. 기초적 의사소통 방법. 8번 수화 생산자와 수용자가 함께 대화를 주고받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사용하는 수화, 이제 표준 수화를 사용하는데 수용도 하고 표현도 하는 거, 이제 상호 수화를 뜻하는 거지요. 9번 수화 수용자가 수용자의 몸 위에 직접 수화를 표현하는 표준 수화, 이제 몸 위에서 하는 신체 위 수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신체 위 수화 같은 경우에는 제한성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 충분히 손 모양이라든가 손의 방향이라든가 공간적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아동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아동의 몸 위에 바로 하는 신체적 촉진. 이것은 이제 접촉 단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뭐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접촉 단서라는 것은 접촉에 따른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학생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접촉 단서가 개발돼야 되고 또 학생별로 개별화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실현자가 활동에 관계되는 신체 부위와 사물을 접촉하는 장면을 아동이나 관찰자가 느끼게 하는 실현 활동, 이제 모델링에 관한 것이네요. 이제 촉각
모델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표준 수화 체계의 바탕을 둔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화 사용자가 한 손 또는 두 손을 수화 생산자의 한 손 또는 두 손 위에 가볍게 얹어 수화를 촉각적으로 인식한다. 수화를 촉각적으로 인식한다. 이제 표준 수화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촉독 수화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3번 상징과 언어적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보이는 의사소통 방법. 상징적, 언어적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니까 비상징적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 촉진자라고 불리는 의사소통 파트너가 의사소통판에 있는 그림, 단어, 다른 상징을 지적하거나 키보드에 타이핑하여 신체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사소통 방식. 촉진자가 중도중복 장애 학생을 대변해주는 방식. 촉진적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림이랑 이런 것들 보면서 한번 이제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이 테마 특강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이제 복잡한 내용, 이제 자바라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를 할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고 연습 문제도 조금 많이 해가지고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6월도 많이 갔죠. 6월이 많이 가서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나는 거니까 6월을 조금 의미 있게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